네, 이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는데 중복장애인과 특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라요. 21년까지 지원해 주는데 바우처 렌탈은 6년밖에 안 돼. 그러면 24세 넘어서는 장애가 없어지나?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책을 실제로 만드는 행정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장애 영역 안에서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저귀 값이 하나에 1,000원씩 들어가서 주니어용은 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관장하고 장루, 요루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활동의 의미는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발달장애와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굉장한 특별한 맞춤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내는 것에서 오늘 저희가 출발을 했고 아무튼 함께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귀라든지 보조기기 또 의료적 소모품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중에 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범위와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은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이제 보조기기들만 있습니다. 휠체어, 지팡이 뭐 이런 식의 정해져 있는데 사실 뇌병변 장애인에게 맞춤식의 그 보조기기라는 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필요하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사실 칫솔질이거든요. 칫솔질을 매일 못하니까 사실 3년마다 5년마다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스케일링을 하러 가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3년 5년마다 스케일링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도 상당하고 비용 부담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칫솔질을 잘하게 해주는 보조기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별로 보조기기가 지원될 뿐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처럼 개인의 필요한 욕구 또 발달 단계에 따른 욕구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활동 지원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또 개인이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품들은 충분히 제공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 모두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씩 더 추가로 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좀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복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됐다. 중복장애인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내면서 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좀 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국가 책임제라는 어떤 용어적인 면에서 되게 뭐 외부에서 전혀 장애의 환경을 모르는 장애인의 이런 삶의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와 저희 딸, 우리 가족의 삶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딸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간경화가 아기 때부터 와서 지금 현재 간이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도 그 활동보조인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딸을 지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저희 같은 부모들은 자기가 아파서도 안 되고 아이가 아파서도 안 되고 어디에도 갈 데가 없고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저희의 삶이에요. 당연히 나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안 오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속상하죠. 네. 사실 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가슴 아프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면 비급여 약품들, 비급여 의료비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제비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혈뇨로 인해서 약을 먹는데 비급여더라고요. 아, 그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투약을 할 때 이것들이 좀 비급여 약품이나 비급여 진료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보험도 없어요. 이걸 내려고 하다 보니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보고 회사 생활을 접고 아이한테 올인해야 되는 이런 계속 메비우스 띠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는 이제 감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모래놀이 치료나 놀이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다 돈이더라고요. 40분 갔다 오는데 6만 원, 5만 원 받잖아요. 이 언어 치료, 그죠? 발화가 돼야 되는데 언어 치료 40분 하는데 또 4만 원, 5만 원?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 작업 치료처럼 급여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심리 치료. 왜? 텐션이 높아지면 제 아이는 자는 제 얼굴을, 누워 있는 제 얼굴을 그냥 쉼없이 그럼 별도 보이고 코피도 나고 입도 터지고 그 아이의 에너지를 잠재우고 이 아이의 성향을 좀 내려주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는 내 아이의 치료가 비급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저귀 용품부터 시작해서 활동지원 시간,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아이가 받는 의료행위나 치료행위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최춘미 어머니께서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일명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발달장애인 또 자폐범주성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액션들은 사실상 장애인의 자기 주장, 자기 표현에 가까운 행동들이고 또는 어떤 행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이 예민해서 등장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발달재활 서비스 안에서의 제공 서비스가 좀 완벽하게 제공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와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이런 사람들은 도전적 행동이 없을 거야.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 딸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이를 닦으려고 하면 진짜 그 작은 덩치에서 우리 어른들도 떨어져 나갈 만큼 강력하게 밀어내는데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이제 가장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장애가 우리 쪽인 거예요. 의료적 행위를 안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 또 지금처럼 학교에 다니는 중복장애인에게 통학거리가 늘어날 때 활동 지원 시간이 분명히 추가되는 것. 또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받는 휠체어 보조기기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필요에 맞게 지원되는 것. 저처럼 우리 아이가 이제 칫솔질을 못하니까 여기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결국은 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 삶의 질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목숨인 거죠. 목숨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전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할 때 정책 입안자들이 그런 디테일한 점을 모른다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려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 이후에 이제 저희의 또 숙제, 과제가 계속 있는 거죠. 약물이 비급여가 없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뇌전증 장애인 중에 난치성 장애인에게는 대마 오일이라고 중독되는 성분을 제외한 진정의 효과가 큰 성분만 뽑아서 약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약이 공급되는데 이 약을 먹는 조건이 5가지의 항경련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도 적응이 안 될 경우에 이 약을 한번 사용해보고 사실상 항경련제를 5개를 먹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거의 약물에 취해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삶의 질, 생명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먼저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수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부모의 책임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 조건, 침상 위에서 우리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도 알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복장애위원회에 우리의 처한 삶, 현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복장애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폐범주성 장애인분 중에 시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중복장애입니다. 이런 분들은 데이센터에서 활동을 할 때 자폐범주성 장애이면서도 시각장애, 최소한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 촉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그 영역은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급박한 생명과 관련된 이제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얘기에 좀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중복장애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만났고 또 이런 보다센터 다행히 서울시의 지원으로 보다센터에서 이런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내게 됐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우리 과제는 이제 알려내는 것을 계속하자. 그 이전에 이미 오늘 얘기가 된 의료적 지원과 관련해서 이 의료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 이 지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노력할 텐데요. 함께 봐주시는 다른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좀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를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모두 감사드리고 또 중복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가 진짜 행복하고 예쁘게 이렇게 우리 곁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 활동의 방식은 권리투쟁인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센터 유튜브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 함께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장애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 복지정책과에서 만 3세에서 64세까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하나입니다. 렌탈 바우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필요한 보조기기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렌탈 바우처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서비스가 없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까 말한 중에 비전센터라고 하는 곳은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비전센터는 뇌병변 장애인을 전문화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는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근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인 비전센터는요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지금 현재 2개. 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5개년을 수립해서 내년에 끝나는데요. 이게 25개 자치구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뇌병변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딱 2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뛰어갈 곳이 많다는 거. 비전센터는 뇌병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돌봄해드리고 평생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거. 그렇게 해드리면 아실까요? 네.